안녕하세요. 수험생 여러분. 행정학 24번째 시간입니다. 여러분 교재 56페이지를 펴시기 바랍니다. 101번입니다. 다음 중 행정학의 과학성에 관한 설명이다. 타당하지 않은 걸 골라라 이렇게 되어 있죠. 이 과학성이다. 행정학의 과학성이다 뭡니까? 과학성이라는 것은 어떤 규칙을 발견하고 있는 것이죠. 자, 우리가 행정이 정치와 구별되는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공부했습니다. 처음에는 정치와 행정이 같았죠. 정치가가 행정가였고 행정가가 정치가였습니다. 그런데 문제점이 있었죠. 행정가는 전문적인 어떤 능력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정치가는 어떤 타협을 할 줄 아는 융통성 있는 그러한 측면이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제 행정학에서 나온 것이 바로 과학성이다. 행정도 과학으로 과학적인 측면에서 접근해야 된다 이렇게 본 것입니다. 자, 이 과학성과 관련 있는 것이 또 문제되는 것이 있는데 바로 인간관계론입니다. 인간관계론이 이런 과학적 관리론과 좀 차이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과학적 관리론은 뭡니까? 직무에 포인트를 둔 겁니다. 직무에 어떤 포커스를 맞춘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직무에다가. 그러나 인간관계론은 뭡니까? 직무보다는 인간관계에 포인트를 맞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인간관계론은 쉽게 말해서 뭐예요? 어떤 팀워크 이런 거 아니면은 어떤 구조 내에서 어떤 인간관계가 중요하다 이렇게 본 것입니다. 그래야 서로 융합적으로 움직여야 뭡니까? 외부적으로도 능력을 발휘할 수 있다 이렇게 본 것이 바로 인간관계론이에요. 이런 인간관계론에서는 말이죠. Y형 인간, Y형 인간을 강조하게 돼 있고 과학적 관리론에서 말이죠. X형 인간을 강조하게 돼 있죠. 어떻게 보면은 과학적 관계론은 비인간적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과학적으로 나가기 때문에 어떤 팩트, 사실관계만 따지지 그 속에 내면적인 관계는 따지지 않는 그러한 문제점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101번 보세요. 다음 중 행정학의 과학성에 대해서 틀린 것을 골라라 이렇게 돼 있죠. 답을 2번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책 문제 해결을 위한 실천적 대안을 모색했다. 실천적 대안은 모색하지 않고 어떤 규칙이랄까 어떤 룰을 발견하는데 포커스를 맞췄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교재 103페이지를 보시기 바랍니다. 103번입니다. 다음 중 공공선택론적 접근 방법이다 이렇게 돼 있죠. 자, 우리가 이 공공선택론적 방법은 뭐냐면 그동안 우리가 발전기능서라든가 비교행정학 여기를 이제 지나고 그 다음 단계에 나오는 것이 바로 신공공선택론이다. 공공선택론적 접근 방법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끝나고 국가 경영설로 들어갔을 때 나오는 것이 바로 신공공관리설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페터스가 강조했던 그런 이론이 되겠죠. 자, 우리가 공부하는 것은 바로 미국의 행정학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따라서 명확하게 말이죠. 몇 년도부터 몇 년도까지 어떠한 이론이 있었다라고 확정할 수는 없지만 대략적인 어떤 기간에 피어르드라고 하죠. 그 기간을 설정하는 건 문제가 없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103번. 다음 중 공공선택론적 접근 방법에 대해서 옳지 않은 걸 골라라 했죠. 답을 3번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시민은 공공재 공급과 그 개선을 위해서 자발적 의욕을 보인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공공선택이론에서 말이죠. 공공선택이론에서는 어떤 사고방식이 들어왔냐면요. 아담 스미스의 보이지 않는 손 이런 개념을 도입했던 겁니다. 즉 아담 스미스의 보이지 않는 손 이론 이 개념을 뭡니까? 행정학 이쪽에 그대로 뭡니까? 적용시켰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다수의 문제점이 있죠. 무슨 얘기냐면 이 시민을 말이죠. 시민을 수요자로 본 것입니다. 그래서 수요와 공급 곡선에다가 집어넣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이 시민, 일반 국민을 말이죠. 자발적인 주체가 아닌 일종의 수동적인 주체로 이렇게 본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3번이 틀렸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즉 공공선택 이론에서는 합리적 선택하는 그런 사람, 합리적으로 선택하는 사람을 수요자, 즉 국민이었다 이렇게 본 것입니다. 자, 103번은 중요하니까요. 중요 표시를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과학적 관리론을 뛰어넘어서 그 다음에 나온 것이 이제 발전 가능설, 기능설이고 그 다음에가 나온 것이 지금 나와 있던 공공선택론적 적응 방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더 발전한 것이 바로 신공공관리설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이때부터 나온 것이 바로 신자유주의다. 그래서 신자유주의가 나오게 된 배경이 많죠. 그래서 1980년대 말이죠. 이 미국의 레이건 대통령이라는 분이 이제 대통령을 계속 하게 돼 있죠. 그래서 이 레이건 대통령이 자유를 준 겁니다. 모든 규제를 철폐하고 자율적으로 움직이게 했더니 어떤 결과가 나왔냐면 미국이 세계 최강국이 되는 그런 초석을 마련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레이거노믹스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이런 신자유주의 열풍에 의해서 나온 것이 바로 신공공관리설이다, 이론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번 시간에 이제 비교할 것은 과학적 관리설과 인간관계론을 비교할 줄 알아야겠고 그 다음으로 신공공관리설이 무엇인가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선택이론이죠. 공공선택이론이랄지 신공공관리설이 뭔가 이거를 의미를 파악하는 데 주력을 해야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58페이지 104번입니다. 예상 문제 해보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기출문제가 문제가 많이 나왔는데 우리가 이제 행정학을 공부할 때는 만점 맞기가 쉬운 과목이 행정학이라고 그랬어요. 기본적으로 이 뭡니까? 수업 과정을 잘 따라오게 되면은 80점 무조건 기본적으로 확보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나머지 그러면 20점은 뭐냐 이렇게 돼 있죠. 20점은 개인이 살을 붙인다든지 그 다음에 조금만 더 노력을 하면은 100점까지 가는 그런 수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행정학의 특징 중에 하나가 기출문제를 잘 살펴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답 속에 답이 있다 이런 얘기죠. 이 행정학의 범위가 행정법보다도 한 10배가 더 넓습니다. 10배가 넓기 때문에 그 많은 이론을 다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처음 보는 학자 이름도 나올 수가 있어요. 그렇다고 해가지고 실망할 필요 없고 절망할 필요도 없습니다. 오히려 처음 보는 이름이 나왔을 때는 오히려 답이 쉽게 나올 수가 있다. 그 얘기는 뭐냐면 답 속에 답이 있는 것입니다. 가령 지문상에 말이죠. 언어학적으로 볼 때 문제가 뭐랄까요? 뉘앙스가 좀 안 좋은 문제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답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법령이랄지 대통령령이랄지 부령, 법률 이런 거에 의해서 규정하고 있다. 이렇게 문제가 나왔을 경우에는 바로 그것이 문제가 답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처럼 우리 행정학이 말이죠. 범위가 매우 넓기 때문에 쉽게 문제 내기도 어렵고 문제 잘못 냈다가는 큰 소송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장 하자가 크게 만드는 그것이 바로 정답인 것입니다. 자, 우리 수험생 여러분도 이 나머지 20점을 맞는 데는 말이죠. 센스가 필요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실력적으로는 80점까지는 누구나 맞을 수가 있고 특히 이 본 교재라든가 우리 더 배우면서 추진하는 이런 과정을 잘 따라오게 되면은 기본적으로 합격점은 무조건 맞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자발적으로 또 노력을 해야겠죠. 만점까지 따려면은 여러분들이 개인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104번은 매우 중요합니다. 역시 공공선택이론이죠. 공공선택이론은 쉽게 말해서 시장 개념을 도입했다 이렇게 본 것이죠. 자, 밑에 그림도 나와 있을 겁니다. 일단 100명의 사람이 있습니다. 100명의 사람이 있고 100명의 사람이 의사표시가 통일됐다. 의사가 통일됐을 때는 외부에 의뢰할 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외부 비용은 제로입니다. 반면에 어떤 독재자가 있다고 칩시다. 독재자가 개인이 아니면 리더가 있다고 쳐요. 개인이 판단해서 어떤 집단을 끌고 갔다. 이럴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외부 비용은 어떻습니까?
엄청나게 뭐랄까요? 크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의사결정 비용은 혼자 의사결정했으니까 비용이 안 들었죠. 이런 그림을 밑에 나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선택할 때는 어떻게 하느냐. 양자가 교차하는 점이라고 있죠. 거기 보시면은 N이라고 써 있을 겁니다. 이 부분에서 선택을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 바로 공공선택이론이다. 이렇게 본 것입니다. 자, 교차점입니다. 자, 답을 3번으로 해주세요. 의사결정에 필요로 하는 인원이 증가하면 의사결정 비용이 감소하는 반면 외부 비용은 증가한다. 반대로 돼 있죠. 의사결정 비용이 증가하면 이렇게 바꿔야겠죠. 증가하고 반면에 외부 비용은 감소한다. 이렇게 봐야겠죠. 제가 언급했지만 독재자 또는 리더가 있어가지고 자기 독단적으로 결정했을 때는 의사를 결정하는 어떤 비용은 거의 안 든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반면에 100명이라는 사람이 토의를 한다든지 의사결정이 되지 않아가지고 토의했을 때는 비용이 많이 들겠죠. 대신에 100명이라는 사람이 여러 가지 의견을 제시했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외부에다가 위탁할 필요가 없겠죠. 외부 비용은 제로입니다. 이런 관계를 가지고 문제를 풀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59페이지입니다. 106번이에요. 우리가 지금 행정학 문제가 상당히 많습니다만 본 교재가 지금 나와 있는 책 중에서 문제량이 가장 많습니다. 그 다음에 해설도 가장 많이 달려 있고요. 근데 문제가 있죠. 예, 문제에서 다 100%는 안 나온다고 그랬죠. 그래서 나머지 20%는 센스가 있어야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수험생 여러분들이 가끔 착각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문제가 그대로 나온다 이렇게 착각하시는 분 있는데 그대로 나오진 않고 약간의 응용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106번이에요. 다음 중 행정학 연구. 지금 행정학이 무엇인가 참 길죠. 여기에 대한 연구인데 주요 접근 방법에 대해서 틀린 걸 골라라 이렇게 돼 있죠. 자, 1번 보세요. 제도론적 접근 방법은 점점점 돼 있는데 자연과학과는 큰 차이가 난다는 입장이다 이렇게 돼 있죠. 자, 우리가 말이죠. 발전주의 행정학, 발전 기능설이라고 그러죠. 발전 기능설에 반대해가지고 말이죠. 나온 그런 이론이 현상학적 접근 방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행정학의 의미에서 이제 발전주의. 이런 개념이 있었죠. 발전주의 행정학에서는 어떤 최종 목표, 타겟만 달성하면 뭡니까? 달성하면 문제가 없다. 이렇게 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발전주의 행정학에서는 어떤 행정이 발전되는 측면에서만 우리가 접근했기 때문에 그 내면적인 부분을 보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외형적인 것을 많이 봤다는 얘기예요. 외형적인 거. 그런데 여기에 이제 반발해서 나온 것이 바로 지금 얘기했던 현상학적 접근 방법입니다. 현상학적 접근 방법은 발전주의 행정학과는 좀 거리가 멉니다. 무슨 얘기냐면 그 내면적인 부분을 본 겁니다. 내면적인 거. 즉 어떤 본질적인 부분이죠. 본질을 봤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본질이요. 그래서 형태만 본 것이 발전주의 행정학이라면 어떤 외형적인 거, 결과론적인 것이죠. 결과만 가지고 따진 것이 발전주의 행정학이라면 그 내면적인 어떻게 보면은 본질적인 거에 집착했겠죠. 그래서 이것을 현상학적 접근 방법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답이 1번 틀렸습니다. 자연과학과는 거리가 멀다 이렇게 된 것은 자연과학은 뭡니까? 어떻게 보면은 외형적인 거 아니겠습니까? 이거와 거리가 먼 것은 바로 현상학적 접근 방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106번도 중요했고, 자, 그 다음에 107페이지입니다. 107번입니다. 60페이지예요. 신제도주의가 나와 있어요. 제도주의와 신제도주의가 있는데 일단 제도주의가 뭐냐 이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우리 행정학이 다른 학문보다 좀 처음엔 어렵다고 느끼는 부분이 바로 이런 부분인데 의미가 좀 상당히 중요하고 개념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신제도주의는 뭐냐면 이런 겁니다. 정치라든가 어떤 사회적 현상 같은 게 있죠. 사회적 제도에 포커스를 맞추고 말이죠.
어떤 그 상태에서 공유된 인식이라는 게 있을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연구하는 그런 분야가 신제도주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어떤 제도가,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제도가 상당히 많죠. 무슨 법제도도 경제제도 많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이제 공유하는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공유하는 부분에 대해서 연구하는, 즉 제도론적 입장에서 새롭게 연구하는 것이 바로 신제도주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거기 보시면 틀린 걸 골라라 했죠. 답 3번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신제도주의에서는 제도의 개념을 법률로 규정된 공식적 정보로 한정한다. 이거 틀렸죠. 우리 행정학 문제점이 뭡니까? 문제 속에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특히 말이죠. 이 지문이 짧아요. 지문이 짧고 그러다 보니까 이 문장이 매끄럽지 못한 그런 문장이 나올 거예요. 바로 답이 그것이 답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국어만 잘해도 80점이 나오는 학문이 바로 행정학이다. 국어에다가 다른 기본적 어떤 이론을 여러분들이 공부했다라고 한다면 금세 100점까지 올라갈 수 있는 그런 학문이 바로 행정학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61번 보세요. 61페이지에 109번입니다. 다음 중 신제도론에 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은 이렇게 했죠. 신제도론의 포커스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바로 공유제론이죠. 그죠? 공유제론이라고 그랬죠. 공유제론이 바로 신제도론의 포커스다. 즉 뭐냐면 공유된 인식이라고 그랬죠. 신제도론에서 우리가 강조하는 것은 다름 아닌 공유제다. 우리 뭡니까? 여러 사람이 같이 누릴 수 있는 어떤 분야가 있다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특히 제도에 포커스를 둬가지고 이것이 바로 신제도론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109번은 2번을 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태주의를 계속 발전시켰다라고 했는데 그렇지는 않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행태주의를 어떻습니까? 이거를 좀 뭐랄까요? 행태주의가 경시했던 부분이 있죠. 그 부분을 제도론, 특히 신제도주의에서 부각을 시켰다. 이렇게 볼 수 있으니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신제도론과 행태주의는 충돌하는 개념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110번입니다. 다음 중 거래 비용의 개념과 직접적인 관계가 적은 건 뭐냐 이렇게 돼 있죠. 거기 3번을 보시면은 트레지드 오브 커먼스 이렇게 돼 있을 겁니다. 이건 누굽니까? 하딘이 말했던 공유주의 비극이 되겠죠. 그래서 공유주의 비극은 거래 비용 개념과 관계가 없겠죠. 경합성과 그죠? 배제성 개념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그런 파트였습니다. 답 3번이 되겠고, 이 공유주의 비극은 반드시 시험에 출제된다고 그랬죠. 근데 우리 행정학 부분이 행정법보다 10배가 넓습니다. 범위가 10배가 넓은데 20문제가 출제되겠죠. 20문제 출제되니까 어떻습니까? 정말 어떤 문제가 출제될지 누구도 장담 못합니다. 그러나 간단한 건 뭐냐면, 단언할 수 있는 건 뭐냐면, 문제가 나오는 부분에서 계속 출제된다. 그리고 이 관계 변경에서 문제가 가끔 출제되는데, 예를 들어서 누구의 승인을 반드시 받아야 되는가, 어떤 규정은 뭐 법률의 규정이 있다라든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든가, 바로 이것이 답이 될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완벽하게 답을 만들려면은 가령 뭐 고위 공무원단을 임명하는 것은 뭐 예를 들어서 대통령의 권한이다, 대통령령으로 돼 있다, 누구의 권한이다 이렇게 되면은 이것이 맞는 것이죠. 그러나 법률로 정했다 또는 뭐 장관이 임명한다 이렇게 출제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건 뭐냐면 완벽하게 답을 이끌어내기 위한 어떤 포석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주로 그것이 답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62페이지 111번인데 윌리엄슨의 거래비용 이론이죠. 아까 나왔던 거래비용과 동일한 그 문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재에 58페이지 104번 문제와 동일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답 2번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12번이에요. 주인 대리인 이론에 의한 행정 원리다 이렇게 돼 있죠. 자, 주인 대리인 이론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행정의 주체가 누구냐, 행정의 주인이 누구냐 이렇게 따진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주인이 누구냐를 가지고 따진 거예요. 그래서
대표적인 것이 바로 국민이 주인이 되겠죠. 국민의 대표자인 누굽니까? 공무원은 대리인이 되는 것이죠. 이런 측면에서 여러분들이 문제를 접근하면 되겠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행정 주체가 주인입니까? 아니면은 국민이 주인입니까? 행정 주체는 대리인이 되겠죠. 그래서 행정 주체의 권한을 강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진짜 주인의 권한을 강화시키고자 하는 것이 바로 주인 대리인 이론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주인 대리인을 공부하는데 반드시 말이죠. 국민과 무슨 행정을 직접 뭡니까? 행정 행위를 하는 그런 집단을 한정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의 입장에서 볼 때는 정부가 주인이 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일반 다른 입법부라든가 아니면 사법부 이런 경우는 대리인이 될 수가 있다. 즉 중추적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주인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주인 대리인 이론은 유동적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유동적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반드시 비교하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주민과 또는 국민과 행정관료 이럴 때는 국민이 주인이고 그 다음에 행정관료가 대리인이 되겠죠. 만약에 행정부와 다른 부서를 비교했다. 그럼 뭡니까? 행정부가 주인이 되고 다른 부서가 대리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즉 유동적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답이 3번이 되겠네요. 행정 주체의 강화. 주체가 강화되는 것이 아니죠. 행정 주체가 강화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이 강화되는 것이죠. 그래서 답이 3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정도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64페이지 116번도 신공공관리자론들입니다. 거버넌스와 일맥을 같이 하는 것이죠. 그래서 거버넌스 이론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틀린 걸 골라라 했으니까 1번 어떻습니까? 잘못된 걸 모두 고르시오. 1번 맞았죠? 비역권 맞았습니다. 니은 번 미국의 어떤 위대한 사회 정책을 가졌다. 이거는 틀렸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답이 4번이 되겠습니다. 알아두시고 본 교재가 그동안 출제됐던 문제와 제가 또 만든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걸 적절히 활용해 가지고 나중에 시험장에 가서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센스가 있어야 됩니다. 특히 우리 행정학은 문제 속에 문제가 있다고 그랬죠. 문제를 어떤 사람이 어떤 문제가 나오더라도 말이죠. 문제가 짧기 때문에 지문이 짧기 때문에 그 속에서 최소한 20초 내지 30초 내로 문제를 뽑아낼 수가 있는 그러한 학문이 바로 행정학인 것입니다. 67페이지입니다. 121번이에요. 이번에는 신공공서비스론인데 서비스의 대상이 바로 누구냐 이렇게 본 겁니다. 신공공관리론보다 바로 전에 나왔던 그런 이론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대표적인 학자가 바로 댄 하르트예요. 댄 하르트의 신공공서비스론이 있는데 이거는 말이죠. 행정 주체가 중심이 되는 것이 아니라 서비스의 대상인 바로 주민, 국민이 서비스의 시민이죠. 시민이 중심이 된다. 이런 이론이 되겠습니다. 자, 이런 내용을 가지고 문제를 푸도록 하겠습니다. 자, 틀린 걸 골라라 했죠. 답 2번으로 해주시면 되겠죠. 행정관료는 사회를 새로운 방향으로 조정하기보다는 시민들의 공유된 이익을 달성하도록 도와줘야 된다고 본다. 자, 행정관료가 틀린 겁니다. 행정관료가 주체가 되고 선 것이 아니라 행정관료가 아니라 시민이 중심이 된다. 이렇게 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2번을 답을 하시면 되겠고 역시나 뉴 퍼블릭 서비스인데 122번도 같은 문제입니다. 우리 행정학이 문제를 한 두세 문제만 풀어도 그 개념이 머리에 들어오게 돼 있어요.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공공서비스론인데 뉴 퍼블릭 서비스 이렇게 돼 있죠. 답 3번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가격 메커니즘의 경쟁 원리를 적극적으로 도입했다. 자, 시장 메커니즘은 공공서비스론이라기보다는 어떻습니까? 공공관리론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죠? 그래서 신공공관리론 여기에서는 말이죠. 뉴 퍼블릭 매니지먼트 여기에서 말이죠. 어떤 걸 도입했냐면 애덤 스미스의 경제학적 이론을 도입해서 합리적으로 행정도 진행하자 이렇게 본 것이 바로 신공공관리론이라고 했죠. 뉴 퍼블릭 매니지먼트입니다. NPM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여러분들 그 일반 뭡니까? 영어 공부하기도 바빠 죽겠는데
이 행정학에서 영어를 공부하려니까 상당히 피곤하실 겁니다. 그래도 지금 우리가 공부하는 것은 바로 국가의 공무원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공부하기 때문에 그만한 노력을 해야겠고 대가를 치러야겠죠. 자,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69페이지에 126번을 보시기 바랍니다. 페터스라고 그러는데, 페터스가 제시한 뉴 거버먼스가 있습니다. 자, 거버먼스도 원래는 거버먼트였죠. 그러다가 거버먼스로 바뀌고, 그 다음에 뉴자가 더 들어간 겁니다. 뉴자가 더 들어갔는데 적극적인 어떤 시민의 참여를 강조했겠죠. 여기서 강조했던 것이 바로 참여적 정부 모형입니다. 가장 바르게 설명한 건 뭐냐 이렇게 돼 있는데, 자, 참여적 정부니까 어떻습니까? 참여적이니까 바로 수평이 되겠죠. 수평적이니까 바로 스태프형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라인형 같은 경우는 수직적인 어떤 개선 조직을 갖고 있다면, 반면에 뭡니까? 수평적이다 그러면 스태프형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즉 평면 조직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답 2번으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행정학 문제를 뒤에서 보고 있습니다. 71페이지입니다. 129번입니다. 중요 표시 한 5개 정도 해주세요. 자, 71페이지 129번은요. 신공공관리론과 뉴 거버먼스가 어떻게 다른가? 우리가 볼 때 차이가 별로 없을 것 같죠. 물론 차이가 없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행정학적 입장에서는 구별하는 것이 지금 상례가 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일단 표를 잠깐 보시기 바랍니다. 신공공관리론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뉴 거버넌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뉴 거버넌스니까 어떻습니까? 거버넌스 이론보다 좀 더 진보된 그런 이론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거기 보시면은 신공공관리론은 포커스를 어디에 맞췄냐면 결과에다 맞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신이죠. 신공공관리론이죠. 이거와 그 다음에 뉴 거버먼스죠. 이 개념이 어떻게 차이점이냐면 거의 비슷한 개념이라고 볼 수 있지만, 이 신공공관리설은 뭐냐면 결과에다가 포커스를 맞췄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즉 뭡니까? 리절트라고 그러죠. 이 결과에 대해서 우리가 산출물에 대해서 포커스를 맞춘 것이 바로 신공공관리설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반면에 뉴 거버먼스는 뭡니까? 이것은 참여적인 어떤 참여라는 어떤 거기에다가 포커스를 맞춘 것이니까 쉽게 말해서 뭡니까? 어떤 과정을 중시했다. 그렇죠? 프라스티월의 거기다가 과정에 포커스를 맞췄기 때문에 절차적인 측면이 강조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양자는 말이죠. 공공 부분과 민간 부분이 플러스된 그런 개념에서 시작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자, 우리가 섹터를 나눌 때 세 가지 섹터를 나눌 수가 있습니다. 1섹터가 뭐냐면요. 거버먼트 섹터입니다. 그래서 정부 섹터라고 그러죠. 1섹터는 정부 섹터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2섹터가 있습니다. 세컨드 섹터라고 그러죠. 이 섹터는 정부 말고 시장이라고 볼 수가 있죠. 마켓 개념입니다. 비정부 부분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또는 민간 부분이다 이렇게. 민간 부분이니까 정부 부분과는 좀 대립적인 측면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즉 first 섹터는 정부가 포커스가 되겠고, 세컨드 섹터는 민간이 중심이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서드 섹터가 나오는데, 서드 섹터는 바로 뭐냐? 민간 부분과 정부 부분이 교차하는 부분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제3섹터라고 그러죠. 여기에서는 말이죠. 이 민간이 주도합니다. 민간이 주도하고 정부가 따라가는 이런 개념이에요. 그래서 준민간 조직과 준정부 조직이 같이 어우러져 있는 부분이 바로 또 서드 섹터입니다. 알아두시기 바라고. 자, 이런 측면에서는 이렇게 민간 부분과 정부 부분이 교차했다는 부분에서는 같다는 겁니다.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 71페이지에 2번이 틀렸습니다. 잘 보세요. 신공공관리는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이 명확하게 구별된다.
명확하게 구별될 수가 없죠. 섞였다고 그랬죠. 제3섹터니까요.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 정도 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72페이지에 131번도 참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상 행정에는 다양한 가치와 사고가 존재한다. 이렇게 돼 있죠. 즉 뭐냐면 가치주의가 있고, 그 다음에 행태주의가 있다는 얘기죠. 가치주의는 정치 행정이 같다 이렇게 본 것이고, 행태주의는 어떻습니까? 행태주의는 정치 행정이 다르다 이렇게 본 겁니다. 즉 정치는 정치대로 가고 행정에 대해서 어떤 과학적인 측면에서 접근해보자. 또 규범적인 판단을 쏙 빼버리고 이런 측면이 바로 행태주의다 이렇게 본 것이죠. 자, 그래서 답이 4번입니다. 4번은 행태주의에서 강조한 것이다. 저 사실과 어떤 가치, 팩트와 밸류를 따로 분류한 것이다. 그래서 행태주의에서는 사실을 강조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저 규범적인 측면을 배제시켰다 이렇게 본 것입니다. 자, 그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저 74페이지 135번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롤스의 사회 정의 원리. 자, 우리 행정학이 이 여러 가지 학문이 다 뭐랄까요? 믹서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뭐 이런 내용이 되겠죠. 그래서 롤스의 정의론 이런 것도 참조하시고 이 문제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자,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교재 이런 내용이 계속 나오고 그 다음에 77페이지 139번을 잠깐 봐보세요. 다음 중 행정의 대외적 민주성을 확보하기 위해 가장 거리가 먼 건 뭐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민주성 같은 경우는 행정이 민주적이다 그러면 아까 얘기했지만 제3섹터 그죠? 세컨드 더 서드 섹터 이거 되겠죠. 그래서 민간과 정부죠. 준 정부의 어떤 역할을 같이 하는 그러한 부분이 강조됐는데 이것은 민주주의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민주주의와 대별되는 것이 나오는데 바로 5번입니다. 파레토 최적은 뭡니까? 효율성을 강조했다. 자, 이제 파레토 최적 같은 경우는 경제학적 용어죠. 그러니까 경제학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주어진 어떤 소스죠. 주어진 재산을 가지고 자원을 가지고 가장 이윤을 또는 경제적 효과를 확대할 뭡니까? 가장 최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그런 그래프가 바로 파레토 최적이다. 그 견적이 말이죠. 이것을 파레토 최적이라고 그런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즉 파레토 최적 같은 경우는 어떤 민주성보다는 효율성을 강조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효율성을 추구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민주성과 효율성은 다른 개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알아두시기 바라고. 자, 그래서 이제 78페이지에 141번을 또 참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별표 한 5개 치시기 바랍니다. 아래 박스 내용에서 효율성이다. 자, 효율성은 뭡니까? 효율성은 말이죠. 효과성과 좀 다른 개념이라고 그랬죠. 그런데 이 영어 책을 찾아보면은 거의 흡사한 내용이 이렇게 돼 있을 겁니다. 그러나 이 한자를 찾아보면 또 다릅니다. 이 효율성은 뭐냐면 투입된 거 분해서 결과가 어떻게 많이 나오는가 이것을 효율성이라고 합니다. 이거와 이제 관계가 있는 것을 모두 골라라 이렇게 돼 있는데 답은 기역과 미음번이 맞습니다. 자, 니은번은 어디가 틀렸냐면 좀 시시콜콜한 그런 문제인데 연도가 틀렸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사회적 효율성은 1960년대 이렇게 됐는데 1930년대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디귿번은요, 목표 달성이다. 어떤 타겟을 말이죠. 달성하는 것은 바로 효과성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래서 효율성이 아니다. 틀렸죠. 그 다음에 리을번 보세요. 리을번도 보면 효율성은 어떤 경위가 궁극적으로 어떤 목표를 달성 수단이 되느냐를 따지는 개념이다. 이렇게 돼 있는데 궁극적인 측면에서는 효율성이 아니라 합리성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답이 2개 2번이 되겠네요.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81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가외성 이렇게 나와 있죠. 가외성 같은 경우는 중첩성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시험에 100% 출제된다고 그랬죠. 누구든지 내고 싶다고 그랬죠. 이 가외성이 왜 나왔냐면요. 어떤 정부 정책을 펴다 보면은 달성하지 못할 경우를 가정하지 않을 수가 없다고 그랬죠. 그래서 유사한 그런 행정기관, 정책기관을 하나 더 만든다고 그랬죠. 가령 뭐
해군이 있다면 해양경찰 이런 식이죠. 두 어떤 행정기관이 겹치는 부분이 많겠죠. 이것을 가외성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답 몇 번일까요? 답 1번으로 해 주시면 되겠죠. 랜다우는 권력 분립 및 연방주의 가외성 현상으로 보았다. 연방정부 같은 경우, 자, 미국 같은 경우는 연방정부가 있고, 그 다음에 주정부가 있죠. 겹치죠. 이것을 가외성으로 봤다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답이 1번 되겠습니다. 자, 이거와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시험에 출제되니까, 제 판단으로는 1번 내지 2번 정도에 놓고 싶은 그런 문제가 바로 가외성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중첩성과 관련해서 반드시 출제되니까 우리 수험생 여러분들은 집중을 해가지고 공부하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요. 쭉 넘기시고, 여러분 교재 83페이지를 보시기 바랍니다. 147번입니다. 147번도 매우 중요하다. 별표 한 5개를 치시기 바랍니다. 거기 보시면은 다음 중 적합하지 않은 걸 골라라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우리가 행정학 공부하면서 어떤 개념이 중요하다고 그랬죠. 거기 보시면은 정당성, 생산성, 효율성 쭉 나와 있는데 마지막에 4번이 좀 틀렸습니다. 제가 한번 지문을 읽어보겠습니다. 정부는 서비스 배분과 비용 부담을 위한 조세 형평을 기해된다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우리가 여기서 조세란 말이 자꾸 나오는데 말이죠. 조세라는 것은 국가를 운영하는 데 필요한 금전적인 것을 걷어들이는 거, 그 다음에 그걸 가지고 운영하는 걸 조세라고 그러죠. 우리 같은 경우는 이 국가에서 걷어들인 수입에서 가장 많은 것이 바로 부가가치세입니다. 그래서 부가가치세가 가장 많아요. 그 다음에 이제 부가가치세 다음으로 많은 것이 바로 이제 소득세입니다. 소득세가 많고, 참조로 알아두시고, 혹시라도 뭐 시험에 출제될 수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어떤 분이 뭐 시험에 들어가서 문제를 낼지 알 수 없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가 이제 법인세입니다. 이런 순서가로, 세를 걷어들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147번에 답을 4번으로 하시는데 4번은 뭐냐면 어떻습니까? 거기 2번으로 하셔야겠죠? 147페이지 147번의 답은 2번이 답인데 4번을 제가 강조 드리려고 합니다. 거기 이제 공평성이라는 개념이 나오는데 공평성은 정부는 서비스 배분과 비용 부담을 위해서 조세 형평을 기해야 된다 이렇게 돼 있죠. 이런 측면에서 맞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2번을 보세요. 국민의 요구나 사회적 환경, 요구라고 되어 있죠. 어떤 국민의 수요가 있단 말이에요. 이것을 적절히 맞춰주는 거,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생산성이라고 하지 않고 바로 뭐라고 합니까? 대응성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147번에 답은 2번이 틀렸습니다. 생산성이 아니라 대응성이다 이렇게 바꾸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우리가 이제 행정의 의미를 지금 계속 살펴봤고 결국에는 행정이라는 것이 지금도 변하고 있고 앞으로도 변할 것이다. 이런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우리 수험생 여러분들은 최근에는 말이죠. 이 파트 1에서 출제 비중이 좀 낮아지고 있다. 하도 말이죠. 행정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이 수험생 여러분이 다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출제하시는 분들도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파트 1에서 출제가 좀 줄어들고 있다. 대신에 저쪽 뒤에 갈수록 예산이랄지 아니면 지방자치제도에서 많이 출제되고 있다. 그 부분이 사실 전문적이거든요. 그래서 점차 우리가 뒤로 갈수록 과거에는 앞부분이 많이 나왔는데 뒷부분도 중요도가 높아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 수험생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